최근에도 뭐 기아 현대차에서도 몇 달 전에 다 나왔었고 헤지 펀드들이나 외국계 뭐 그런 펀드들도 같이 그런 것들을 또 활용을 해요. 이 과거 데이터상 개인 투자들의 손절 물량이 이만큼 나왔었다. 아. 그 듣고 보니까 궁금해진 게 하나 있는데 네네. 단도직입적으로 네네. 지금 이게 사는 그 시점에 대한 약간 좀 그런 부분에서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네. 만약에 파는 시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요? 원래 파는 매도가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죠, 사실. 네, 매도가 가장 어려운데 일단은 매수가 내가 원하는 타점에서 샀다면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단기 뭐 저항대 같은 거는 좀 분석이 가능하잖아요. 네. 만약에 네. 제가 뭐 설명드린 그런 이동평균선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최근에 캔들로 봤을 때 이제 캔들도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캔들이 요렇게 윗꼬리들이 있고 요런 구간들은 네. 최근에 여기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지금 다 손실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구간이 매물이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까지 올라와 준다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본전 심리로 매도를 하게 되겠죠. 그럼 여기가 이제 매물대 또는 저항대라는 거를 이제 우리는 캔들로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 구간이 오게 된다면은 1차적으로 저항이 발생을 해서 주가가 떨어질 확률이 높다. 그냥 기계적으로 일단 그렇게 받아들이고 네.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일단 뭐 분할 매도를 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다 욕심 없이 매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네. 내가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정말 힘이 강한 것 같아. 이 종목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 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흔히 기술적 반등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오버슈팅까지도 계속 나올 거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저는 보통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저항대에서 뭐 3분의 1이든 절반이든 만약에 매도를 하고 난 이후에 이 종목이 정말 뭔가 강해서 계속 오버슈팅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 나머지 물량을 한번 원하는 대로 끝까지 한번 홀딩을 해봐라. 근데 난 일단은 조금은 일단 매도를 해놨으니까 네네. 만약에 이게 내 예상에서 틀려서 다시 내 본전 가격이든 아니면 좀 마이너스 정도가 될 정도로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서는 그냥 어떻게 보면 기존에 익절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좀 내가 내 판단이 틀렸네 라고 하고 인정을 하고 그냥 본전이든 약손절이든 이렇게 좀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결국에는 매도에는 딱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냥 본인의 선택에 따라 달려 있는 거예요. 나는 최소한의 저항대 분석을 통해서 기술적 반등을 수익 구간으로 먹고 난 욕심 내지 않고 나오겠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이거는 정말 강해서 난 한번 끝까지 한번 가져가 볼래 라고 하신다면은 다시 이거를 뱉어내는 거에 대한 리스크를 감수하고 일부 뭐 매도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홀딩을 하는 전략. 그래서 그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게 매도는 사실상 그런 얘기가 있죠. 매수는 이제 기술인데 매도는 예술의 영역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답이 없고 본인이 그냥 선택의 취향에 따라서 좀 가져가는 전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손절은 그럼 어떻게 하세요? 손절도 네. 일단은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을 때 시나리오를 짠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거기 시나리오에 손절에 대한 시나리오도 다 정해져 있거든요. 내가 생각했을 때 최소한의 이 지지라인이나 이런 저항, 지지라인의 요 구간은 좀 이탈을 시키면은 네네. 그 이후에 저도 그 과정들을 당연히 다 그 백테스트 같은 과정들 해서 네네. 검증을 지금까지 해왔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단기간에 이런 구간들을 지지라인에 이탈을 시킨 경우에는 그 이후에는 좀 주가 흐름이 별로 안 좋은 경우가 많더라 라고 된다면은 거기에서는 당연히 또 손절이 나가게 되는 구간들이 있고 그래서 이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절대적인 퍼센트로 네. 만약에 뭐 나는 내가 매수한 가격에서 뭐 3%, 5%, 네네. 10% 빠지면은 네. 여기서 그냥 무조건 매도를 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저는 그렇게 해요. 저는 그냥 제가 예상하는 시나리오 범위 내에서 움직이면은 충분히 여기에서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물론 여기서 바로 갈 수도 있지만 좀 더 여기까지 추정 나올 수도 있어. 이것도 양호한 눌림목이야 라고 판단했을 때는 내가 좀 더 미리 샀지만 여기까지는 좀 지켜볼 수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은 단순 마이너스 퍼센트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홀딩을 한다던가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고 내 예상에서 완전히 벗어난 흐름이 나와. 그러면은 그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내가 예상한 범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거기에서는 그냥 과감하게 단기 트레이딩만큼은 장기 투자에서는 결국에는 회사를 믿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뭐 차트에 이런 잔파동에 크게 흔들릴 필요가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트레이딩에서만큼은 좀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애초에 세운 시나리오에서 벗어났다면은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제가 처음에 대수의 법칙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계속 무한대로 반복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게 아니더라도 계속 이런 종목들은 매일같이 나오고 매주 계속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 우리는 매매를 일정한 비중으로 반복을 한다면 계속 돈이 쌓일 거라는 걸, 수익이 계속 쌓일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안 나왔네. 내가 실패한 뭐 20, 30%의 확률로 안 나온 거니까 거기에서는 그냥 과감하게 손절을 하고 다른 거에 계속 최대한 집중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정말 하나의 비즈니스로 접근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뭔가 이 손절, 이 금액 여기에 굉장히 감정에 이입을 해갖고 막 이 돈이면은 막 뭘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뭔가 거기에 미련을 갖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내가 정확하게 이거 손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손절을 안 하고 그리고 또 매수는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보면은 계좌에 막 종목들이 막 몇십 개 이렇게 쌓여 있고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좀 미련을 많이 갖거나 감정적으로 금액에 대해서 너무 사람이라는 게 감정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그런 것들을 최대한 좀 내려놓으면서 좀 하는 게 단기 매매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그런 패턴도 있잖아요. 약간 세력이 뭔가 개인 투자자를 턴다든지. 그래서 그런 패턴 같은 경우에도 혹시 좀 이런 뭐 차트를 통해서라든지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이거는 제가 차트 말고 그냥 왜냐면은 말로 설명드리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서 일단은 만약에 많은 분들이 만약 차트를 본다면은 제가 방금 설명드린 뭔가 이동평균선이라던가 아니면 캔들이 될 수가 있잖아요. 캔들에서도 뭐 전날 저점이라던가 아니면은 최근에 우리가 중요하게 봤던 뭐 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구간들을 의도적으로 하락을 시켜서 이탈을 시키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만드는구나, 약간 좀.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그런 거는 뭐 흔히 말해서 뭐 막 소형주에서만 나오는 거 아니야? 중소형주에서만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대형주에서도 다 나옵니다. 진짜요? 이런 거는 뭐 최근에도 뭐 기아 현대차에서도 몇 달 전에 다 나왔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헤지 펀드들이나 외국계 뭐 그런 펀드들도 같이 그런 것들을 또 활용을 해요. 이게 좀 알고리즘이랑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정말 이 메이저 글로벌 헤지 펀드들은 굉장히 방대하게 정말로 알고리즘에서 우리가 정말 이기기 어렵게끔 많이 운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데이터에서 다 나와지는 건데 우리가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또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중요한 가격대라는 게 만약에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약간 5일선이라든지 뭐 11선이라든지 약간 좀 그런 패턴. 긴 흐름에서 봤을 때는 뭐 전저점이라던가 약간 그렇게 막 일봉에서 막 이렇게 움직일 때 전저점들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구간에서 봤을 때 그러면은 이제 알고리즘이 지금까지 데이터들을 다 막 쌓아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헤지펀드에서 알고리즘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요 구간을 깨고 몇 % 이상 이탈을 시키면은 과거 데이터상 개인 투자자들의 손절 물량이 이만큼 나왔었다. 그게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럼 그거를 공매도든 어떤 이유든 간에 아니면은 본인이 뭐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물량을 일시적으로 투척을 함으로써 그 지지선을 이탈을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데이터에서 말해주는 거거든요. 이 정도 이탈했을 때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이만큼 나오더라. 그럼 그 물량을 받아서 다시 주가를 올리면은 좀 더 가볍게 매집이 좀 더 저가의 매집도 할 수 있고 좀 더 주가가 탄력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메이저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런 구간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근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런 개미털기가 그런 식으로 패턴들이 나오잖아요. 또 반대인 경우도 있죠. 이거는 저점을 이탈을 일시적으로 시키고 사람들이 손절 물량을 유도해서 주가를 다시 사서 올리는 패턴이고 반대인 경우는 이제 올라가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뭐 돌파 매매를 좋아한다. 지금 막 그런 걸 많이 막 유행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최근에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 고점대를 일시적으로 돌파를 시켜 놓으면은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 거다라는 게 있으면은 오히려 그거를 역이용하는 거죠. 일시적으로 돌파를 해서 달려들 때 물량을 던짐으로써 털고 나온다. 이렇게 활용을 할 수도 있고 그거는 굉장하게 범위가 개미 털기라고 하나의 범주로 한다고 시작을 하면은
굉장히 큽니다. 뭐 대형주에서 나오는 패턴들 아니면 조그마한 테마주에서 나오는 이런 패턴들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범위는 굉장히 많은데 그럼 여기에서 그래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럼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은 그럼 어떻게 그게 어떻게 돼요?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물론 이게 굉장히 막 자주 나오는 건 아니에요. 네네. 네,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만약 가끔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또 여기에서 좀 많이 실패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가가 의미 있는 가격대를 만약에 이탈을 시켜요. 그럼 네. 내가 이걸 알고 있으니까 네. 야 이거 분명히 개미털기야 아. 라고 생각을 해서 네. 안 팔고 버텨요 만약에. 네네. 근데 그게 진짜 개미털기였으면 다행인데 네. 진짜로 추세가 꺾이면서 쭉 계속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분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번 그런 뭐 개미털기가 의심이 되는 패턴이 나왔을 때마다 이거는 개미털기야라고 그냥 가정을 하고 버티는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요. 단기 트레이딩에 한해서만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그런 라인을 일부러 하락을 시켜요. 그럼 저는 한번 일부러 털려줍니다. 아. 네, 털려줘요. 근데 네. 대신에 개미털기인지 아닌지 구분을 하려면 털고 나서 굉장히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바로 회복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바로 회복을 시켜줄 때 차라리 그때 다시 매수를 합니다. 아. 그러면은 이게 진짜 털기였을 때 리스크 피할 수 있고 내가 비록 손절이 한번 나왔지만 이게 정말 개미털기라는 걸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나서 매수를 했을 때는 그때는 뭐 비록 단가가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다시 그거를 뭐 손절을 만회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수익으로 더 크게 연결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단기 트레이딩으로 만약 개미털기에서 나는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게 오히려 길게 봤을 때는 좀 더 안정적으로 좀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장기 투자에서는 뭐 크게 해당이 되지 않겠죠. 그렇죠. 장기 투자에서는 오히려 그런 것들 그런 기회가 나와준다면은 내가 뭐 회사를 좋게 보고 있다면은 오히려 그런 기회에 그냥 좀 더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개미털기는 요약을 한번 해드리자면은 네네.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데 있어서 개미털기 패턴이 나왔다면은 일단은 털려주는 게 맞다. 그리고 나서 원칙대로. 네. 네, 다시 사더라도 아. 다시 매수하더라도 네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 부분을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그러면은 다시 매수해야 되는 그 패턴들은 뭐가 있을까? 네. 얼마나 빠른 비교적으로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회복하는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고 나서 그때 확인을 하고 공략을 하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뭐 이게 사실 털기 전까지는 뭐 알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맞아요. 약간 사후적으로 대처하는 게 네. 또 이렇게 안정성이랑 또 확률을 네. 높이는 그런 방법이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무조건 이거는 털기도 하고 막 계속 버티다 보면 네. 정말 그러다가 크게 손실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 번에 훅 갈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아까 말씀을 뭐 외국계 사모펀드, 뭐 헤지펀드 그런 네. 말씀해 주셔서 갑자기 좀 궁금해졌는데 네. 외국인의 수급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서 좀 활용을 하시는 편이신가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주들 네네. 대형주 위주로 만약에 매매를 할 때는 참고를 합니다. 아. 근데 그게 아니고서 뭐 중소형주들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어요. 중소형주들에서는 뭐 기관 외인 수급이 뭐 굉장히 뭐 크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수급들도 대부분 단타로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네, 그래서 막 거기에 대해서 저는 막 의미를 너무 있게 막 그것만 보고 이제 매매를 참고하진 않고 그냥 한 가지 뭐 이런 것도 있네 정도로만 참고를 하지 막 그거를 제가 원래 보던 이 관점에서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그냥 참고를 하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굉장히 오히려 그거를 저 반대로 활용할 때도 있어요. 아. 오히려 기관이 많이 매수를 만약에 오늘 많이 했잖아요. 네네네. 오늘 만약에 매수한 거를 흐름만 보면 조금 어느 정도 예상이 될 때가 있거든요. 외인이나 기관의 매수하는 패턴들도 있고 네네. 오늘 하루 종일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장 끝나고 굉장히 수급이 짱짱하게 이게 기관 막 200억 매수, 막 외국인 막 매수 이게 딱 찍힐 것 같을 확률이 되게 높을 때가 있어요. 네네. 그러면은 그거를 했을 때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한다면은 다음날 그거를 보고 오전에 매수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아, 만약에 개인 투자자들이. 네, 네네. 그거를 중요하게 보는 투자자들이 네네. 그러면은 저는 오히려 그거를 이제 매도 타이밍으로 활용을 하죠. 아. 그분들이 그걸 보고 막 달려들 때 실제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걸 많이 활용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만큼 그게 처음에는 이게 트렌드라는 게 또 있는데 뭐 아까 제가 단타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역사에 있어서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정말 그런 수급 매매가 정말 유행이 됐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막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도
다음날 막 시세가 막 확 나오고 네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뭐 검은머리 외국인이라는 것도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게 나왔는데 이제 네. 이게 너무 오래 지속이 되다 보니까 흔한 말로 이제 좀 약발이 떨어진 거죠. 이걸로는 그렇게 의미 있는 수익을 내기가 어렵고 오히려 약발이 떨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기존의 보유자들이 그거를 이제 매도 타이밍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단기 매매도 어떻게 보면 시장의 이런 트렌드에 따라서 조금씩 진화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네. 시장 흐름에 따라서. 네.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0년 동안 이 트렌드에 영향을 받지 않고 꾸준하게 하고 있는 게 눌림목인 거예요. 이거는 뭐 약간의 타점이 좀 더 공격적으로 뭐 올라간다던가 내려간다던가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지금까지 바뀐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다른 것들은 막 유행에 따라서 들쭉날쭉해요. 막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막 그런데 눌림목에 대해서는 좀 비교적 다른 네. 거에 비해서는 네네. 좀 유행을 덜 타고 꾸준하고 네네. 앞으로도 좀 꾸준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하는 그런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약간 사람의 심리가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사람의 그런 인간의 본연의 그런 특성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네, 크게 뭐 바뀔 것 같지 않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약간 좀 재료라고 하죠. 좀 약간 네. 좀 지속성이 앞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좀 뉴스 플로어, 재료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결국에는 아까 다 말씀을 또 드린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 네네. 재료를 봤을 때 네네. 정말 일회성이냐 네네. 연속성이 있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미 수급들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이미 올해 중반에도 뭐 메타버스 NFT 계속 잘 돌아왔었고 네. 지금 최근에 한두 달 쉬다가 최근에 또 들어왔고 그다음에 들어왔던 게 또 로봇, 자율주행 네네. 이런 것 쪽 들어왔었죠. 그리고 최근에 그나마 좀 자동차 쪽도 조금 관심을 이제 갖는 것 같아요. 자율주행 쪽이 이슈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네네. 자동차도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들이 내년에도 결국에는 자율주행, 뭐 이런 로봇, 자동차, 뭐 반도체까지 뭐 메타버스 결국엔 가려면 또 반도체도 같이 가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골고루 메타버스 NFT도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또 중간중간에 파동으로 죽었다가 뭐 다시 수급이 들어왔다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것도 결국에는 가야 하는 방향성이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되는 섹터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작년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때 이후에 많이 투자자들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정말 그때 시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좀 포모 증후군 때문에 시작한 분들도 많고 실제로 작년에 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네네네. 뭐 나만 혼자 뒤처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게 뭐 올해는 비교적 2021년은 그런 분들이 조금 많이 고배를 마시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죠. 네네. 왜냐면 작년은 거의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완전히 초강세장이었어요. 네네. 근데 올해는 어떻게 보면 비교적 평범한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주식시장이 이렇게 어려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이런 시장이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시장 중에 하나고 작년 같은 게 이례적인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는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천천히 제가 처음에 설명드릴 때도 주식을 그냥 오래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방법으로 아무리 10년을 해봤자 결국에는 돌아오는 거는 손실이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처음에 내가 어떻게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 내가 장기 투자를 하고 싶든 간에 물론 제가 오늘 주제는 단기 트레이딩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저도 뭐 장기 투자도 하고 있고 같이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어떤 거를 공부를 집중적으로 할 건지 먼저 내 성향이나 나에게 맞는 전략들을 딱 잡고 거기에서 이제 꼼꼼하게 정말 공부를 하는 거죠. 네. 이런 시장 저런 시장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내가 시나리오를 짜고 전략을 해야 좀 길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하시고 좀 투자를 해도 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막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포모 증후군 때문에 굉장히 막 급하게 막 비중도 갑자기 막 하고 막 대출 연끌 해가지고 막 급하게 하시는데 네. 생각보다 그렇게 하지 않고
조금씩 지금이라도 조금씩 공부를 해서 소액으로 충분히 검증해 보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확실하게 뭔가 나만의 원칙이라든가 뭔가 틀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돌아가는 것 같잖아요. 남들 지금 다 하고 있는데 네네. 나는 지금 이제 공부해가지고 언제 뭐 돈 벌어라고 네네.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지금 오히려 급하게 조급한 마음에 투자했던 분들은 오히려 돌아가는 길을 가게 될 확률이 높아요. 결국에는 그게 잘못된 투자를 하게 되고 손실이 나서 그때 손실을 보고 나서 그때부터 다시 막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분들이 길게 돌아가는 분들이 많지 차라리 지금부터 천천히 공부를 하고 나중에 뭐 1년 뒤든 2년 뒤든 주식시장은 계속 있을 거고 네네. 앞으로 평생 있을 거기 때문에 네. 그때 너무 이렇게 조급한 마음을 갖고 매매를 한다기보다는 천천히 여유 있게 본인의 매매 스타일을 찾아가시면서 공부하셔도 되지 않을까. 오히려 그게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굉장히 빠른 지름길이지 않을까. 인생을 길게 보고 나면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들 내년에도 네. 화이팅해서 다들 네네.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성투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네. 이게 사실 뭐 단기 투자나 장기 투자나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욕심을 내지 않는다. 네. 그 다음에 자기 원칙을 지킨다. 네. 그런 부분은 사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단기 투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무조건 이 트레이딩을 해라. 이제 그런 관점보다도 사실 뭐 중장기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제 매수 시점을 언제로 잡지? 그다음에 매도 시점을 언제로 잡으면 좋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라도 또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트레이딩을 좀 전문적으로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또 우리 주식 전업 투자자 주덕님 채널 방문을 하셔서 또 계속해서 영상을 또 좋은 영상을 올리고 계시기 때문에 또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덕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